할아버지의 침대 곁을 지킨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무거운 몸을 돌려 눕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래를 뽑아내며 코줄로 미음을 넣어드리는 일은 전부 내 몫이었다.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세상은 오직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할아버지의 작은 방이 전부였다. 솔직히 말해서 지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나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바이탈 모니터의 기계음이 거짓말처럼 길게 이어졌다. 할아버지의 숨이 멈춘 것이다.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고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그저 온몸이 텅 빈 것 같은 지독한 허탈감만이 나를 지배했을 뿐이다. 장례 첫날 텅 빈 빈소는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두고 어떻게 먼저 가십니까? 아버지, 검은 양복을 대충 걸쳐 입은 한 남자가 빈소 안으로 거의 슬라이딩하듯 들어왔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생사조차 불분명했던 내 친삼촌이었다. 삼촌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바닥을 쾅쾅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격렬한지 향로에 꽂혀있던 향들이 흔들릴 정도였다. 삼촌은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연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지독히도 부자연스럽고 가식적으로만 보였다.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신음할 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야 나타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꼴이라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일단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장례 중이었고 삼촌이 갑자기 나타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채야 했기 때문이다. 정신없는 첫날이 지나고 마침내 장례식의 첫 고비인 발인과 첫 제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에 잠시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였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훔치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던 삼촌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슬픔의 기색이 싹 사라졌다. 삼촌은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굳은 표정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민우야, 이리 와서 삼촌 얘기 좀 듣자. 저기 구석방으로 좀 들어와봐. 삼촌의 목소리는 아까의 통곡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소름 돋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삼촌의 뒤를 따라 빈소 안쪽에 있는 작은 대기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삼촌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꽤 두툼하고 묵직해 보이는 서류 봉투 한 장을 툭 꺼내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봉투의 겉면에는 상속자산 포기 및 양도서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채 사흘도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집안은 적막하다 못해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서재에 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할아버지의 욕창을 닦아드리고 숨소리를 체크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몸은 부서질 것처럼 지쳤지만 가슴속에 차오르는 공허함이 더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정막을 깨뜨린 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장례식장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하던 삼촌이 뻔뻔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며칠 전의 슬픔 따윈 흔적도 없었다. 대신 탐욕스럽고 오만한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삼촌은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던졌다. 민우야, 내가 고생 많았던 건 아는데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하지 않겠냐? 긴 말 안 하마. 강남에 있는 자연 빌딩, 그거 이제 내 명의로 다 넘어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넘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이 집에서 서서히 짐 정리해서 나갈 준비를 해라. 삼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다 못해 비현실적이었다. 강남의 자은 빌딩,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신 유일한 유산이자 할아버지의 전부나 다름없는 건물이었다. 그걸 삼촌이 가져갔다고? 그것도 병상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던 할아버지가 넘겨주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삼촌은 기회주의자 특유의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어떤 상태이셨는지 삼촌이 더 잘 아시잖아요. 말씀은커녕 펜을 줄 기력도 없으셨는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삼촌은 코웃음을 쳤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서류 다 처리 끝났다.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보든가.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군말 없이 나가라. 머릿속이 댕 하고 울렸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의 안방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서류와 개인 인감도장을 보관해 두시던 낡은 장식장 유리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그 유리 장식장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문을 당기자 잠겨 있어야 할 문이 힘없이 툭 열렸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장식장 내부를 확인한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가죽 지갑 안에 들어있던 집도장, 토지 문서, 그리고 빌딩 관련 서류들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며칠 전에 급하게 쓸어 담은 듯 긁힌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도난당했다는 증거였다. 삼촌이 장례식장에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 쇼를 했던 이유가 그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갔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덫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쥐었지만 나는 차갑게 이성을 붙잡았다. 3년 동안 할아버지를 간병하며 배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었다. 이 사기꾼 같은 인간에게 절대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틈을 보여서는 안 됐다. 나는 뒤를 돌아 서재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삼촌을 향해 걸어갔다. 이 더러운 조작과 횡령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하며 삼촌의 얼굴을 똑바로 매섭게 노수어 보았다. 서류의 진위에 대해 그리고 사라진 도장에 대해 당장 매섭게 몰아붙이려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삼촌의 등 뒤 어두컴컴한 거실 복도 그림자 속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서늘한 기운과 함께 칼같이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서너 명의 남자들이 소리도 없이 걸어나와 삼촌의 등 뒤로 도열하듯 섰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번쩍이는 법무법인 배지가 달려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압박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삼촌은 그들 일등 뒤에 업은 채 더욱 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이미 완벽하게 판을 짜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삼촌이라는 사람은 본색을 드러냈다. 강남의 자은 빌딩이 제 명의로 넘어갔다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 뻔뻔한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서랍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부동산 서류와 인감도장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부터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두터운 신임을 보냈던 법조계 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해 주셨던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묵직한 책냄새와 함께 가라앉은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김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우야. 사실은 내 삼촌이 몇 달 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공증사무실에 다녀갔더구나. 그때가 아마 아버님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을 무렵이었을 게다. 김 변호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삼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그 틈을 타서 강제로 손에 인감도장을 쥐어주고 유언장에 도장을 찍게 만든 것이 분명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똥오줌 받아가며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은 나였는데 삼촌은 그저 눈앞의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을 협박하고 이용한 것이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이 더 컸다. 삼촌이라는 인간은 할아버지의 건강이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강남 빌딩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제 발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차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냉철하게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다. 저들이 가짜 유언장으로 법적 효력을 주장한다면 나에게는 삼촌이 할아버지를 강박했거나 할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삼촌이 미처 챙기지 못한 할아버지의 당시 병원 진단서나 약봉투, 혹은 삼촌의 악행을 입증할 만한 작은 단서라도 찾아야 했다. 방 안은 할아버지가 쓰시던 한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퀴퀴한 공기가 감돌았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 제치고 오래된 서류 뭉치들을 바닥에 쏟아부으며 다급하게 손을 움직였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고요한 정막을 깨고 쿵쿵 하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도어록을 거칠게 누르는 삑삑삑 소리와 함께 철컥거리며 문을 강제로 비비비 비비오 꺾으려는 듯한 쇠붙이 소리가 온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삼촌이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타고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재빨리 할아버지의 침실 안쪽 방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있는 틈으로 삼촌이 거실을 서성이는 실루엣이 보였다. 어디 둔 거야 대체. 삼촌은 혼잣말로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공포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소리를 죽였다. 삼촌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나는 몸을 낮추어 할아버지의 낡은 침대 밑으로 완전히 밀어넣었다. 어둡고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삼촌이 떠나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내 손끝바닥에 이상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방바닥에 원목마루 한 구석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던 것이다. 손가락을 밀어넣어 조심스럽게 마루판을 들어올리자 놀랍게도 그 아래에 작은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낡고 묵직한 구식금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금고의 다이얼을 바라보며 나는 할아버지의 생신과 어머니의 기일 등 떠오르는 번호들을 조합해 맞추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탁 하는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금고문이 마침내 열렸다. 삼촌이 바깥에서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 나는 금고 내부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서류의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강남 빌딩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하고 거대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강남 빌딩은 삼촌이 생각하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었다. 그 빌딩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금액의 담보대출이 묶여있는 상태였다. 서류에 찍힌 붉은색 도장과 함께 선명하게 적힌 채무 금액은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대출의 만기일이 바로 다음 달로 다가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만기일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연장하지 못하면 빌딩은 그대로 경매로 넘어가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삼촌은 오직 눈앞의 이익과 빌딩이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 거대한 빚더미의 덫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오기 전 이미 이 빌딩의 한계를 알고 계셨던 걸까? 그래서 삼촌에게 이 사실을 숨기셨던 걸까? 머릿속이 수많은 의문과 충격으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빚더미의 실체를 확인한 내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였다. 밖에서 들리던 거친 발소리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이윽고 내가 숨어있는 안쪽 방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문고리가 스르륵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삼촌의 새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빌딩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자음 빌딩을 가로채자마자 이런 호화로운 곳에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에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올랐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다.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은 삼촌은 내가 들어왔음에도 시선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시가를 만지작거리는 그 모습에서 할아버지가 병실에서 신음하실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비정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삼촌, 이게 정말 삼촌이 원하던 그림이에요? 할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실 때 공증사무실로 모시고 가셔서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드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치매 증상이 시작된 어르신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받아낸 그 유언장,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자백하고 바로 잡으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내 안에서 솟구친 냉철함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내 경고를 들은 삼촌의 반응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가소롭다는 식이었다. 삼촌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재떨이에 툭툭 털더니 이내 고개를 뒤로 젖히며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그 비열하고 찌르는 듯한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하하하, 민우야, 내 귀여운 조카 민우야.
내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3년 동안 병수발 드느라 뇌까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감정적으로 나오면 뭐가 해결될 줄 알아? 세상이 참 만만해 보이지? 삼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툭 치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아무리 지저대봤자 세상은, 그리고 법은 오직 서류와 그 위에 찍힌 새빨간 인감도장만 믿는단다. 할아버지의 친필 서명, 그리고 완벽하게 등록된 인감도장. 이 종이 한 장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내가 방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법원에서는 이 도장 하나로 끝나는 거야.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변호사? 소송? 해봐. 마음대로 해보라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감히 누굴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냐? 삼촌은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할아버지의 빌딩에 숨겨진 그 거대한 빚더미, 곧 만기가 도래하는 수십억 원의 담보대출이라는 부메랑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화려한 껍데기에 눈이 멀어 있었다. 나는 그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며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확신이 들어찼다. 이 인간은 자신이 판 거대한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 것이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삼촌은 내 침묵을 두려움이나 포기로 오해한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이내 잔인하고 도끼 어린 표정으로 변했다. 삼촌은 책상 위에 있던 유언장 사본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내 얼굴을 향해 그 서류 뭉치를 내던졌다. 짝!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처참하게 흩어져 바닥에 뒹굴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삼촌은 내 멱살을 잡을 듯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게 내 현실이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억울하면 너도 힘을 키우든가?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서 유언장이 어쩌고 개소리하면 내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서 널 매장해버릴 줄 알아? 친척들 사이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까 당장 내 건물에서 내 그 구질구질한 짐짝 다 뺏어 꺼져. 삼촌의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볍고 침착했다. 법은 서류와 인감만 믿는다며 비열하게 웃던 삼촌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화가 나기는커녕 묘한 실소가 흘러나왔다. 삼촌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확신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을 거친 사업 안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었고 삼촌의 그 얄팍한 탐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다는 사실이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할아버지의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다. 어두컴컴한 비밀 공간에서 낡은 금고를 다시 꺼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철제의 감촉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번에는 강남 빌딩의 거액의 채무 서류까지만 확인하고 급하게 덮었지만 분명 이 금고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진짜 핵심이 남아있었다. 낡은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사르륵 사르륵 하는 정밀한 기계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쓰시던 비밀번호 조합을 떠올리며 마지막 숫자를 맞추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완전히 열렸다. 금고 가장 깊숙한 곳, 짙은 갈색의 가죽 파우치 안에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할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찢고 종이를 펼쳤다. 종이 위에는 할아버지 특유의 정갈하고 힘있는 필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그 인간이 본색을 드러냈겠구나. 편지 속의 할아버지는 삼촌이 생각했던 것처럼 치매로 정신이 흐려진 노인이 전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삼촌이 자신의 인감과 서류를 훔치고 강제로 공증을 받으려고 휠체어를 끌고 가던 그 모든 순간을 또렷한 정신으로 지켜보고 계셨다. 아니, 오히려 삼촌이 그 덫에 걸려들도록 유도하신 것이었다. 내 삼촌이라는 작자는 눈앞에 황금의 눈이 멀어 그 빌딩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른다. 그 강남 빌딩은 겉만 화려할 뿐 이미 불법 증축으로 인한 막대한 강제이행금과 과태료가 산더미처럼 쌓인 시한폭탄이다. 게다가 당장 다음 달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 채무만 수십억 원이지. 내가 정리하려던 그 독든 성배를 지발로 찾아와 훔쳐갔으니 참으로 가련한 놈이 아니더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할아버지는 삼촌의 탐욕을 이용해 집안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이자 빚더미인 빌딩을 삼촌에게 합법적으로 떠넘기신 것이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삼촌이 공증받은 유언장대로 빌딩이 상속되는 순간 삼촌은 파산 수준의 빚과 법적 책임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진짜 자산은 어디로 간 걸까? 편지의 다음 장을 넘기자 해답이 나와 있었다. 할아버지는 삼촌 몰래 오래전부터 모든 현금 자산과 알짜배기 채권들을 해외 신탁기금으로 안전하게 전환해 두셨고 그 유일한 수혜자는 3년 동안 곁을 지킨 나. 민우로 지정되어 있었다. 삼촌이 움켜쥔 것은 겉포장만 화려한 쓰레기였고 진짜 알맹이는 전부 내 손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치밀하고 냉철한 복수극에 감탄하며 막 편지를 접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책상 위에 두었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방 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화면을 보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먼 친척 숙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의아한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대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을 듯한 고함과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우야, 너 지금 어디냐? 내 삼촌 그 미친 인간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알아? 당장 큰일 났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봐라. 삼촌의 발빠른 움직임은 내 예상보다 훨씬 잔인하고 치밀했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과 신탁증서를 품에 안고 한숨 돌리기도 전에 내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화면에 뜨는 이름들은 하나같이 명절 때나 가끔 얼굴을 보던 친척들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민우, 너 이 상종 못할 놈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고생하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할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다며? 내 삼촌한테 들었다.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큰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다.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삼촌은 이미 친척 단톡방과 전화통화를 돌며 나를 할아버지의 노안을 이용해 강남 빌딩을 가로채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삼촌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불효자로 완벽하게 매장해 놓은 상태였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사촌들까지 가세해 인간 언저리도 아니다. 삼촌이 착해서 법적으로 안 다스리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라며 문자와 메신저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퍼부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에는 삼촌의 사주를 받은 먼 친척 아저씨 둘이 내 자취방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위압적인 태도로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상속재산 포기 및 이의제기 금지각서였다. 민우야, 더 추해지기 전에 여기 사인해라. 삼촌이 너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 향후 소송이나 고발은 안 하겠다고 대인배처럼 나오시잖냐? 괜히 고집 피우다가는 너 진짜 감옥 간다.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당장 서명해. 그들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삼촌이 흘려줄 고물에 대한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고 순식간에 나는 가족을 배신한 괴물이 되어 홀로 고립되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삼촌이 가로챈 강남 자연 빌딩이 수십억 원의 빚더미와 불법 개조 과태료 폭탄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온 친가에 폭로하고 싶었다. 삼촌이 승승장구한다고 믿는 그 빌딩이 사실은 할아버지가 판 거대한 덫이라는 걸 말이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격앙되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적으로 맞서 싸워봤자 저들은 삼촌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 뻔했다. 진짜 복수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각서 쓰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집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어둠만이 감돌았다. 침대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화면이 다시 반짝였다. 친척들의 욕설 문자가 아니었다. 법원과 지정변호사 법인으로부터 온 공식 전자송달 알림이었다. 안내, 고고, 이재은님의 유언 공정증서 개청 및 상속 집행을 위한 공식 기일이 내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다. 삼촌과 눈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는 바로 그 자리가 삼촌의 파멸과 내 진실이 밝혀질 무대가 될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법정안은 이미 친척들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인간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를 향해 싸늘한 눈총을 보내고 있었다. 지 할아버지가 아플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재산 탐나서 삼촌한테 대드는 싸가지 없는 놈. 누군가 나를 겨냥해 들으라는 듯 내뱉은 수군거림이 귀에 꽂혔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걸어가 피구석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릴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내 안의 감정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시 후 삼촌이 특유의 거만한 걸음걸이로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를 띤 채였다.
삼촌은 재판장과 친척들을 향해 번지르르한 인사를 건넨 뒤 이내 나를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민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은 서류를 믿는 간단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삼촌한테 사과해라. 삼촌은 판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은 빌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공증된 유언장을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제게 합법적으로 남기신 유언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조카 녀석은 재산에 눈이 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삼촌인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삼촌의 당당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향해 혀를 찼다. 삼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이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을 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삼촌, 그 빌딩이 어떤 독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좋으십니까?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빌딩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유언장이 가짜라고 소리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어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재판장님, 저는 삼촌이 자은 빌딩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삼촌이 그 빌딩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임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내 예상치 못한 발언에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삼촌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다만 저는 자은 빌딩의 진짜 법적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법적 집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삼촌을 똑바로 응시했다. 삼촌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재판장이 내가 제출한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다. 법정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서류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서류를 확인하던 재판장의 얼굴이 점점 무겁게 굳어갔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삼촌을 바라보았다. 원고 김창식 씨, 본인이 제출한 유언장에 따라 자은 빌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적으로 상속받겠다는 상속 개시 청구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제 합법적인 재산입니다. 삼촌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한숨을 나직하게 쉬더니 판결문과 함께 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본 법원은 원고가 자은 빌딩의 단독 상속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상속인은 자은 빌딩에 설정된 법적 의무 역시 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현재 자은 빌딩은 불법 개조로 인한 강제 철거 명령 및 수십억 원에 달하는 누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다음 달 만기 예정인 금융권의 제1금융 및 제2금융담보대출 연대보증 채무 총액 85억 원의 변제 의무가 소유권자에게 완전히 귀속됩니다. 만약 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법관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법정안의 공기는 얼어붙듯 차가워졌다. 승리의 도취에 기름지게 빛나던 삼촌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더니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법정의 무거운 문이 닫히는 순간 삼촌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건물 소유권권이 완전히 자신에게 넘어왔다며 온 일가 친척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웃던 삼촌의 얼굴은 불법 개조로 인한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 총괄고지서와 형사처벌 통지서가 차례로 낭독되자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남의 금싸라기 땅인 줄 알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빼앗은 자은 빌딩은 사실 할아버지가 파놓은 거대한 빚더미이자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뭔가 잘못됐어. 민우, 내 이놈, 내가 감히 날 속여? 판사님, 이 모든 게 저 자식이 꾸민 짓입니다. 저 빌딩은 원래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요. 삼촌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법원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일가 친척들도 삼촌에게 연대보증과 투자 명목으로 얽힌 돈이 공중분해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수라장이 되어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 난장판 속에서 나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챙겨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 앞 분수대 근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해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두신 해외 신탁기금의 최종 승인고지였다. 자은 빌딩의 부채와 불법 건축물 문제가 삼촌의 명의로 완벽히 이전됨과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받던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내 계좌로 온전히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숫자들을 바라보며 나는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보며 지으셨던 그 깊은 미소의 의미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삼촌의 끝없는 탐욕을 알고 계셨고 그 탐욕이 스스로를 집어삼키도록 가장 완벽한 덫을 설계해 두신 것이었다.
얼마 후 파산 선고와 함께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삼촌이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싶다며 구치소에서 면회를 신청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삼촌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불과 몇 주 만에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삼촌은 수화기를 들자마자 쇠파이프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우야, 내가 다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버릴 리가 없다고. 내가 서류를 조작한 거지? 제발 말해다오, 응? 내가 다 돌려줄게. 그 빌딩 너 다 가져라.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민우야. 울부짖는 삼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지독할 정도로 차분했다. 내 손에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친필 유서와 삼촌이 빌딩을 가로채기 전부터 모든 리스크를 알고 계셨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진실을 지금 삼촌의 귀에 똑똑히 박아넣는다면 삼촌은 자신이 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로 오히려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정신이 나갈 터였다. 반대로 내가 끝까지 침묵한다면 삼촌은 평생 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헛된 원망과 억울함 속에서 피를 말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삼촌의 광기 어린 눈빛이 유리창 너머로 나를 애타게 쏘아보았다. 간수들의 거친 손길이 삼촌의 어깨를 붙잡아 이끌기 시작했고 삼촌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수화기에 대고 비명을 질렀다. 이 지독한 배신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나는 지금 삼촌에게 진실을 말해 가슴을 찢어 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의문 속에서 평생을 괴로워하도록 영원히 침묵해야 할까?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입가로 가져갔다.